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스쳐가는 돌풍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의 36세 이준석 후보가 선출됐는데요. 헌정사상 집권 여당 또는 제1야당에서 30대 주자가 대표가 된 건 처음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대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를 합쳐서 9만 3천여 표로 전체 44%를 얻었습니다. 7만 9천여 표를 얻은 37%를 득표한 나경원 후보를 제쳤는데요. 주호영 후보는 2만 9천여 표로 14% 득표에 그쳤습니다. 이 대표는 반영 비율이 70%인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선 37%로 나 후보 40%에게는 뒤졌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59%라는 압도적 승리에 힘입어서 당권을 차지했습니다. 제1야당의 30대 당수. 향후 정치권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요? 잠시 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6월 1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제 파스 고를 때 테크놀로지를 따져보세요. 통증 완화 테크, 염증 케어 테크, 통기성 테크까지. 이 모든 테크를 한 장에. 개펜 테크. 통증엔 빠르게, 피부는 편하게. 저 지진이처럼 통증엔 택하세요. 개펜 테크.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저 박세리가 함께하는 엔피플 홀인원 무제한 도전 나이샷. 월 2,000원으로 엔피플 가입하고 홀인원 인증하면 상금이 200만원. 365일 무제한 도전이니까 저 박세리도 도전합니다. 리치 언니도 도전하신다고요? 엔피플 지금 다운받으세요.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다양한 무좀 고민엔 티어실. 티어실로 불러버려. 티어실과 모든 무좀. 티어실 발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안나는 무좀. 티어실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티어실 3일제약. 6월 1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도시 청년들이 문경에 와서 쓰러져가는 폐가를 되살려 관광면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도원우 대표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고요.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이어집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새 사령탑이 선출이 됐습니다. 예. 36세 영선 이준석 돌풍이 이어져서 결국 당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예. 무려 43.8% 지지를 얻었죠. 예. 네. 30대 대표는 처음이라서 이거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국민적 여망, 물론 이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한 거니까 전체 국민의 의미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여망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변화의 어떤 출발점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져요. 특히 국민의힘이 어찌 보면 민주당보다는 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올드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이제 대표 선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좀 상쇄가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예.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보수정당 대표를 만들어냈다. 근데 그렇죠. 수락 연설에서는 공존을 강조했어요. 예. 1년 넘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이어온 국민의힘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됐으니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당선된 것이 결국은 쇄신하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또 일정 부분 그런 어떤 당선의 계기를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쇄신, 변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벗어버리면 또는 그 이미지가 퇴색되면 사실은 상당히 본인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드라이브를 일단 강하게 걸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1차적으로 아마 초기에는 대표 당선 이후에 초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정 부분 동의하고 따라가주는 모양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표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그 개인적 문제와 연관이 됐을 때 쇄신이 현직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그런 부분까지도 수용하면서 갈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내 중진 의원들 또 당내 의원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면서 쇄신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쇄신과 변화는 항상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도력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통합 이미지로.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지켜볼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장남보다도 나이가 적고요. 또 각 네. 대표의 자녀들과 나이대가 비슷해서 네. 소통이 잘 될까 이 부분도 좀 걱정인데요. 근데 저는 그게 나이와 관계없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 대표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랄까요? 아니면 그게 주는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나이가 적다고 해서 대표 대 대표로 대화하고 아니면 협상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보였던 모습하고는 약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제 이미지 좀 직설적이고 청년답게 어떤 우리가 생각할 좀 예의가 없다고 하는 모습까지도 보이는 것을 그냥 이렇게 가감없이 행동으로 보이고 또 말로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본인이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대표로서 이제 역할을 하다 보면 네.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대당이 협상 파트너 입장에서도 상대당이 대표로 온 사람을 나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소통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세대 교체가 어떻게 정치계 전반의 세대 교체로 좀 확대가 될까요? 확대가 될 수 있죠.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 이제 쇄신이나 어떤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크게 불 가능성이 있죠. 이번 이제 선거를 통해서.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 물론 대선도 있지만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네.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들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쇄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쇄신의 어떤 분위기 자체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는데 네. 강하게 반발하면서 차라리 징계 절차를 밟아라. 탈당 불복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이제 반발하시는 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네. 그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선당우사라고 하는 그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반발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만약 그렇게 반발하더라도 그러면 당에서 그걸 바꾸거나 지금 하려고 했던 거를 그럴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당내 주류나 아니면 이제 국민들의 시각은 송영길 대표가 그런 했던 결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발한다고 하면 도리어 반개혁 세력 또 반개혁의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 이런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반발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 송영길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에 가서 이걸 이제 말끔하게 정리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만약 이 문제를 의원 개개인들의 어떤 소명 기회 듣고 뭐 이게 차일피일 미루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 여론이 결코 녹록하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소명 기회 듣고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이 해명하고 거기에 대해 또 검증 들어오고 언론이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또 발표하고 이러는 과정에 민주당은 이미지가 엄청나게 안 좋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반발하는 제가 볼 때 본인의 정치 인생이나 정치적 어떤 과정에서도 별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보나 당으로 보나 예. 크게 장점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끝내 불복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당에서는 징계 절차를 밟죠, 그러면. 그 이유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현재는 자진 탈당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끝내 계속 반발을 하면 당의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징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출당 조치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게 양쪽 다 도움이 안 돼요. 예컨대 뭐 의원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계속 버티다가 출당 나가거나 징계를 받게 되면 본인한테 또 불명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게 이슈가 되면 민주당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이제 프레임이 씌워지게 돼서 제가 볼 때는 당 입장에서나 아니면 개인 입장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다가 감사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으니까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건 잘못했다고 봐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죠. 지금 이게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니까 지금 바꾼 거거든요. 심지어 감사원에 가서 제출까지 했었어요. 네네. 조사해달라고. 네, 그랬죠. 아니 감사원에서 뭐 안 된다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당은 이거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네. 조사받기 싫으니까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런 비판이 커지니까 당대표 이거 경선 과정에서도 그래요. 당대표 후보들도 처음엔 전부 다 또 감사원에 가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다가 이게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다시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또 권익위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습이 국민들 볼 때는 꼼수로 비춰질 수 있죠. 아니 뭐 다 거기서 받는 다른 야당들도 전부 국민권익위에서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우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 볼 때는 과연 저게 회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정말 잘못한 행동이었다. 뭐 지금이라도 이제 다시 권익위로 보냈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지금 불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쇄신 또는 변화에 대한 열망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민권익위에서 조사가 결과가 나와서 의원이 나온다면 국민의힘 역시 탈당을 좀 권유하게 될까요? 어떤 절차를 밟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안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탈당을 하고 출당하고 탈당 권유를 하고 이렇게까지 조치를 취했는데 국민의힘이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거 권익위 결과 못 믿겠다 이러면서 안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결국은 저렇게 자기들 잘못을 덮으려고 권익위 안 보내려고 했구나. 권익위 조사도 믿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대표 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시달릴 것이고요. 그걸 국민의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준석 대표가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거다. 결국 민주당이 한 조치보다 더 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상의 조치를 하면 했지 민주당이 지금 했던 조치보다 더 적은 조치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게 민주당보다 의원이 많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당대표 흥행이 찬물에 끼얹는 격이 될 거고요. 또 의원 수가 적다면 민주당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국민의힘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문제가 된 이제 의원으로 지명이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네.
그러지 않겠어요? 민주당 출신의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에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제 아주 상투적인 얘기를 할 텐데. 네. 이제 숫자가 이제 그러더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어디가 많으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유별리가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숫자가 더 많으면 국민의힘 입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이제 쇄신, 변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졌는데 이제 그런 비리가 더 많은 사람, 예를 들면 그런 비리가 있는 그런 의원들이 더 많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또 만약에 민주당보다 적게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숫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네. 양 당이 모두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의 숫자가 많느냐에 따라서 부정적 이미지가 당에 대한 그런 비판과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걸 국민들이 볼 것이고 그 해결을 잘 해내면 이미지가 다시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걸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비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해서 수사 중인 걸로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윤 전 총장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또 윤석열 죽이기다. 대선 주자 탄압 코스프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점에서 이 수사를 이제 입건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야당은 이런 수사가 시작되면 뭐 진위 여부나 아니면 결과에 관계없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유력한 야권 후보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 말은 정권 탄압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이건 명약 관화하다고 봐요. 어떤 상황이라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걸 예측 못했다면 그건 뭐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일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것처럼 공수처가 이거 수사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무혐의 처리해줘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도리어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거 지금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수사가 상당히 저는 좀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이해는 돼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일단 고발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수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입건을 해야 되는데 시점을 더 늦췄을 때는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네. 대선을 바로 앞두고서 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수처가 그럼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을 품고 있어요. 그건 네. 제가 볼 때 양측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지 첫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이러다가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유력한 대선 후보와 관련된 수사는 보통 다 그 대선 끝나고 하는 걸로 그렇게 미루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의혹이 있었는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서 대선 과정에서는 그 이후로 넘기는 방법이 있어서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네. 양측 다 저는 제 생각이 진보든 보수든 네. 의혹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수사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또 뭐 출국 금지 같이 이런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을지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만약에 유죄가 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죄가 나면 물론 유죄가 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도 또 이제 1심, 2심, 3심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기 전에 모든 게 종결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소를 하거나 네. 죄가 있다고 해서 공처에서 밝히게 되면 그건 윤 총장한테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래도 야당은 그것도 정권이 핍박하는 거, 억압하는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만약 윤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기소가 되면 상당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범죄 행위가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 결과가 끝나지 않더라도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거나 기소가 되면 그건 상당히 좀 윤 총장 입장에서 안 좋은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대권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가 본인의 행위가
범죄와 연관돼 있다고 하는 이미지가 씌어지게 되니까 본인이 재선 과정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선출이 돼서 윤석열 전 총장하고의 결합, 이건 언제쯤 될 걸로 보세요? 저는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쇄신 변화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윤 총장도 거기에 이제 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일정 부분 이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당에 들어오기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죠. 이제 다만 그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당의 지도부를 꾸리느냐 하는 부분을 일단 좀 관망할 것 같고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자꾸 미루는 것이 또 본인한테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서 네. 입당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에 안철수 대표라든지 이런 이제 출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역학관계 이런 부분들을 윤 총장 측에서 많이 고려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그렇게 결단력 있게 빨리빨리 행동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을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요. 고려를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좀 늦어질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본인들이 판단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입당의 시기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예정보다는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다음 주에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뭔가 이야기가 나올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자파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바로 이런 그림. 이벤트 100% 당첨? 엄마, 민증 좀 주세요.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쓰러져가는 폐가가 한 해 8만 명이 다녀가는 관광 명소로 변신해 화제입니다. 도시 청년들이 문경에서 카페와 베이커리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리플레이스 도원우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원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0여 명이 사는 문경시 작은 마을에 한 해 8만 명이 다녀가는 카페가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카페가 쓰러져가는 폐가였다는 건데 이름이 화수헌 카페인데 어떻게 탄생한 건가요? 네, 저희는 그 평범한 20대 청년들이었고요. 네. 대구, 부산, 경남 쪽에서 이제 살고 있다가 저희는 공통점이라고 하면 같은 대학교를 나왔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각자 취업하거나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경북도청에서 도시청년시골 파견제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 여기 함께 도전하면서 같이 지내게 되는데 이 사업의 요지는 이제 타지의 청년이 경북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에 이제 합격을 하고 경북 어디에서 사업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6개월 정도 사업지를 찾았는데 그때 만난 공간이 지금 이제 한옥인 그 화수원이었습니다. 이름이 왜 화수원이에요? 꽃과 나무가 많은 집이라는 뜻인데요. 네. 제일 처음에 1800년대 이 한옥이 처음 건립이 됐는데 네. 그때 이름이 화수원이었다고 합니다. 아, 경북을 6개월 정도 다니면서 사업지를 찾았는데 화수원이 결정이 된 건데 그러면 왜 이곳을 해야겠다 이런 결정이 서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6개월간 정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네. 또 여러 가지 업종을 고민을 해봤는데 네. 저희가 타지 청년이고 네. 그 지역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좀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지역의 문화나 역사 같은 것들이 좀 작용을 했지 싶은데 문경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분들이 너무 열려 계셨고 네. 또 지자체 공무원분들이나 저희가 지역에 잘 녹아들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키맨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경에 가게 됐습니다. 아, 그 마을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군요. 네. 그러면 지금 함께하는 청년분들 5분 계시다고 했죠? 네. 경북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거고요. 처음 시작했던 사람은 네. 5명인데, 네. 그나마 비슷한 게 제가 대구 출신이라서. 네. 그렇군요. 근데 네. 화수원 하면은 SNS에서 엄청 핫해요. 그래서 화수만 치면 뭐 화수원이 바로 뜰 정도인데, 화수원이 카페기도 하고 또 한옥 스테이로도 운영이 현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하수원 내부에 이제 객실로 쓰는 공간이 2개가 있는데, 네. 한 개 공간은 카페를 메인으로, 나머지 한 개의 공간은 이제 평소에는 카페로 쓰다가, 네. 그 예약이 들어오면 저희가 한옥 스테이로 변모해서 고객님들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뭐 예약이 없을 때는 카페로 쓰다가 예약이 있으면 그게 스테이로 이렇게 딱 변신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화수원 주변에 이렇다 할 관광지가 사실 없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건 없어서 어떻게 알고 이렇게 어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희 생각에는 우선 이제 이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좀 전혀 카페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카페가 있고 이러니까 좀 특색 있고 해서 네.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고 보통 대구 경북하고 그다음 이제 서울 경기 쪽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까지 근처에 뭐 양파밭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그 양파밭이 주는 뭔가 편안함도 있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또 이렇게 고택이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문경에서의 이 특산물을 좀 활용한 메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화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의 타지 청년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조금 지역에 잘 스며들고 미움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일환으로 이제 지역에서 나는 거를 쓰면 우리가 돈을 벌면 지역도 같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미자, 문경은 오미자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오미자 에이드, 그리고 뭐 문경 사과로 만든 뭐 사과 슬러시, 그리고 곡식으로 만든 팔공 미숫가루, 떡아플, 가래떡구이 이런 메뉴들을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맛볼 수 없는 문경에서 얻을 수 있는 네. 재료로 만든 특색 있는 메뉴들이 있는 건데 네. 또 청년 기업 리플레이스가 운영하는 게 화수원만이 아니라고요. 네, 저희는 지금 지역에서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산양정행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과거에 성업했던 양조장이었다가 지금 폐업을 한 뒤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네. 이 공간을 저희가 지역 막걸리를 활용한 베이커리와 또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품을 판매하는 로컬 편집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경이고요. 네, 저희 다 문경입니다. 모두 운행하는 게 다 문경이군. 문경을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이렇게 원래 살던 곳이 문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문경에 와서 시골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사업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현재는 13명으로 지금 직원이 좀 늘어났고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북도청에서 진행하는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을 통해서 문경에 정착을 하게 됐고요. 사업의 내용이 네.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청년이 경북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1인당 3천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 내용이라서 네. 그 예산을 가지고 화수원을 기획하면서 또 문경에 정착하게 됐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또 처가댁 어른들, 뭐 이모, 이모부, 조카까지 가족들이 다 은퇴를 하셔가지고 네. 귀농하며 함께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같이 다 문경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다른 곳에 사시다가 네. 이제 유입이 되신 거죠. 네. 엄청나네요. 그러면 구성원 중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다 문경의 자리를 잡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창업 멤버들 중에는 결혼을 하신 분이나 네. 또 창업 멤버 중에 언니분이 네. 이제 동생분이 먼저 오셨고 언니분이 이제 저희 회사에 함께 하게 돼서 네. 또 문경에서 지금 삶을 또 진지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통해서 뭐 대도시에 살거나 다른 지역에 살던 분들이 경북에 정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만족감도 높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문경에 정착하고 지금 몇 년 정도 사신 거죠? 3년 된 것 같습니다. 3년 사시면서 느낀 점. 문경은 네. 저는 우선 뭐 사업도 있지만 네. 그냥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도 되게 딱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떤 여기 계신 커뮤니티나 또 지역 어르신들 분들이 또 너무 지금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계속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지원은 끝난 거죠? 네, 저희는 2년 전에 끝났습니다. 지원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문경에 정착해서 살 예정이신 거고요. 그럼요. 네. 근데 좀 아무래도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불편하다기보다는 마을 어르신들이 갑작스럽게 마을에 그런 이제 관광 명소가 생기다 보니까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국악공연, 뭐 신앙송회, 뭐 꽃심기 행사, 뭐 닭국수 잔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함께 어울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마을 주민분들이 만약에 듣고 계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말이 한 해 8만 명이지 하루에도 뭐 몇백 명이 왔다 가는 거잖아요. 많을 때는 1,000명도 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평일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주말도 뿐만 아니라요. 네,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제 매장에서 고객 응대를 하고 고객님들 이제 그 메뉴를 제조하고 하는데 정말 덥고 그렇죠. 날이 점심도 더워져서 많이 없고 네, 감사하게도 많이 와주시니까 너무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여기가 잘 되면 마을이 사는 거기도 하니까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포부도 궁금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화수원이 부각돼서 사실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좀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지방소멸이라는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기업입니다. 이 지방소멸이라는 것이 30년 내에 인구가 감소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 42% 정도가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저희 리플레이스의 목표는 이 소멸 위기 지역 도시에 화수원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지방소멸을 좀 극복해보자라는 것인데요. 지금 타 지역의 유휴 공간들을 관광 명소로 기획을 해서 그 지역의 청년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게 교육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한 3년 내에 화수원 같은 공간을 10개소 정도 구축을 해서 청년 세대와 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로 커나가고 싶습니다. 네, 3년 내에 이 목표 꼭 이루시길 라디오 오늘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플레이스 도원우 대표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나 집 5.0 프로젝트를 통해서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마녀 가구를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공급 위주의 정책이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주변보다 좋은 조건의 입주가 가능한 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장기 이제 거주하고 나서 분양 전환을 할 때 가격이 오른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좀 좋은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자금의 한 10% 정도 되는 자금만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90%는 이제 공적 자금으로 이제 대여가 된다라는 부분, 장기 거주하고 나서 나중에 전환이 될 때 초기 분양가로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기존 거에 비해서는 좀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공 임대주택에서의 약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임대 후 분양 전환이 전환 시점에서 오른 가격이 문제가 돼서 분양 전환이 또 쉽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최초 공급가로 분양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와 있는 누구나 집의 기본 정책은 들어가시는 분이 임차인이란 개념이기보다는 네. 사업 주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누구나 집 3.0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에 치시면 보일 수 있는데, 네. 거기서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조합원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존에 아파트 짓는다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 시공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내가 임차인이지만 결국에 사업의 주체가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분양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준으로 이제 살다가
나중에 내가 그걸 소유권을 가지고 올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매각을 해서 사업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그동안에 이제 대출받은 원금을 상환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니라 사업의 주체가 돼서 나중에는 내가 그냥 이걸로 이익을 얻어서 나갈지 아니면 집에 집주인이 돼서 살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근데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려고 해도 이전까지는 이 보증금이란 부분이 물론 적다곤 하지만 그래도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엔 해결이 된 건데 이게 공적으로 제공해 줘서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보통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 항상 요즘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대출의 한도, 그다음에 각각의 신용에 따른 어떤 이자 부분이 차별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업 주체가 되다 보니까 전체 90%에 대한 대출 부분이 나오는 게 있고 네. 거기에 따른 이자 부분도 정확하게 이제 똑같이 부여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추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그 90%가 전체가 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 정도는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조건이 되어 있어서 네. 사실은 전체 사업비의 10%, 전체 분양가의 한 10% 정도만 있다고 한다면 네.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누구나 네. 마음만 있다면 물론 그 10%는 있어야겠지만 그 10%로 어떻게 보면 내 집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굉장한 그렇죠.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구나 주택 보증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이건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증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기존에는 그 10%라는 자금도 지금 이제 얘기를 했지만 10% 자금이라는 조차가 없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달 내가 월급을 받아서 갚아야 되는 상한 부분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뭐 관리비가 나간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 아파트에서 공동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인력비라는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조금 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아파트 경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생되는 인건비로 이자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보증제도를 이번에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도 줄이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고져 있습니다. 이자를 내는 대신에 내가 일을 또 하겠다 이렇게도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럼 투잡을 뛰면서 내가 관리비 안 내고 그 돈으로 일을 한다. 이거 새로운 발상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었을 땐 정말 누구나 집을 얻을 수 있는 정말 환상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실현 가능할까? 이렇게 환상적인 정책이 있었는데 왜 여태 펴지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도 생겨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공급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에 있어서의 첫 번째 문제가 그 사업을 누가 아무리 이제 조합원을 참여한다 하더라도 누가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의 이번에 이제 공급 부분에 관련돼서 의왕이나 이렇게 굉장히 서울시를 제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우수한 입지 조건의 후보지를 지금 발표는 했는데요. 이 후보지에 발생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반드시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둡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행사와 시공사라는 입장에서는 건설비를 확보하는 건 공적 자금으로 해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행사 입장에서는 실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결국에 이제 임대 사업 후 이제 10년 뒤에 팔았을 때 아니면 분양 전환됐었을 때 그 기대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라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싸게 결정된 가격 자체를 그냥 기대 수익으로 10년 뒤에 기다렸다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거꾸로 이걸 갖다가 경기가 나빠져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놓고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미분양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뒤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기대이익이 없다라는 부분도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거나 거기에 대한 개런티를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보완이 덜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계획인 거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 시행자들이 LH공사, SH공사 이렇게 공적 기관들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LH 특기도 있었지만 LH가 지방에서의 꽤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또 사업이 정말 진행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10%의 자금을 또 내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다라는 구조는 분명히 좋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뒷받침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지금도 공적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조건들이 대부분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 주택 위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소형주택들이 나중에 10년 뒤에 입주 전환될 수 있는 뭐 인기 평형시대로도 구성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보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 누구나 집 갖기는 역시 쉽지 않구나. 또 느끼는 그런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